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요즘 양극화는 사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거리입니다. 빈부 소득의 양극화, 경제적으로 생산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만큼 균형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리는 자동차, 날아가는 새, 그리고 사람의 인생까지 이 균형이 없다면 어디론가 쏠려버릴 겁니다. 오늘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수만 명의 실직 사태가 예견되지만 대책은 미비한 이 상황. 직접 현장과 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옥시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출시 3개월 만에 건강 이상 민원을 받았는데도 묵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해봅니다. 잘못이 없다는 사건과 뉴스에 대해 잘못을 찾아보자는 비판으로 오늘도 균형을 맞춰보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본격화에 따라오는 게 바로 대규모 실업사태 우려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나 협력업체 대표들은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확대될 거라는 겁니다. 구조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마다 꼭 따라 나오는 얘기가 바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라는 비판입니다. 사회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량 실업이 커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파장이 커질 텐데요.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선임 수석 부지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조선업계 구조조정 지금 경남 지역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게 총선 이후에 조선업종위기가 너무 좀 급격하게 전면화되고 구조조정이 너무 당연시되면서 많이 당황해하고 있고요. 네. 너무 대책 없고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한편 분노스럽기도 한데 지역 전체적으로는 깊은 우려 속에서 되게 참담해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예, 사실은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나 또 실행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매를 맞기 전에 공포감부터 더 많이 들었었던 걸 텐데요. 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도 많았겠죠? 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위기 상황이 오래전부터 지속돼 와서 그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안들이 쭉 있어 왔죠. 그리고 특히 중형조선소 같은 경우는 고용 불안이 시작된 지 5, 6년 전부터 진행이 좀 되어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위기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당장 이 실업 사태가 점점 커질 건데 현재까지도 이 실업과 관련된 정확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잃었던 분들과 또 앞으로 예고돼 있는 분들 규모가 좀 커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제가 경남 전체를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거제 지역 같은 경우 현재까지 한 6, 7천 이상의 인원이 잘려나갔고 올 연말까지 그 물량팀 대량 실업 사태까지 포함한 2만 이상이 실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진해 지역 같은 경우도 이미 한 2,500에서 그 이상이 잘려나갔고 이후에 법정 관리가 하면서 더 많은 인력 구조조정이 된다면 예상치가 어떻게 될지 가늠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사실은 이 조선업 같은 경우만 봐도 숙련 노동자, 용접기 잡는 법만 빼고는 전부 다 육지에서 배운 건 잊어라라는 얘기가 이제 기사에 등장하는데 그만큼 사실은 단순 해고라는 거는 좋은 해법이 될 수도 없을 텐데요. 지금 이 해양 플랜트도 끝나고 수주 같은 경우는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현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수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이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하면 네. 사실은 또 답이 없거나 조선업을 전부 사양산업으로 보거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또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자, 구체적으로 좀 정부와 어떤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진전된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안에 대해서 정말 답이 없는 것이 저희로서는 분노스러운 지점인데요. 네.
조선업이 잘 나갈 때는 저희들이 소득이다, 가행이다,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 네. 바다 경쟁에 대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 특히 중형조선소는 뭐 일본이나 중국하고 선종이 겹친다든가, 그래서 다각화나 뭐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때는 네. 이렇게 들은 척을 당하고 있다가 당장에 이제 불통이 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후 대책 없이 저희들 요구나 이런 것들은 전혀 좀 귀 기울이지 않는 듯해서 참으로 분노스럽고요. 네. 대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제기한 바가 있는데도 사실 그게 좀 묵살됐군요. 그런 지적들이 진작부터 저희들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숙련공의 중요성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그저 여러 가지 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가다 보면 일본 업계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이 산업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본이 이제 이전에는 기술력이나 전조 능력 이런 데서 한국보다 월등히 우수했는데요. 네. 획일적인 구조조정 이렇게 가면서 사실 그 조선업종이 호황이 왔을 때 일본은 그거를 그 중형이든 이런 배들을 만들어낼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우리나라에 이제 1위 자리를 뺏긴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들은 이제 지금도 이게 일본처럼 일방적인 그냥 구조조정을 해버릴 경우 똑같은 사태를 맞는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사양산업으로 그래서 규정 지을 게 아니고 이 일시적으로 경제 위기 또는 조선산업 위기를 타고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네. 경제 호황 다시 이제 조선업 호황이 왔을 때 예,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조선업 전반적인 시스템이 보존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기술력이나 네. 고급 노동력 같은 경우는 보존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으시거나 뭐 협상 테이블에 그런 얘기가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네. 바가 잘 없습니다. 예, 결국은 이 오랜 숙련공과 기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면 이제 실직에 대한 대책, 즉 안전망, 2차 안전망이 필요한데요. 정부가 뭐 고용안정 특별지구 지정, 뭐 실업급여 연장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거 좀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네. 뭐 이거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도 일부 있을 건데요. 하지만 지금 거제 지역이나 이런 데서 물량팀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이런 분들은 하청 노동자들이시대. 네. 이런 분들은 그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고용보험을 실질적으로 잘 들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놓고 본다면 이 대책은 뭐 정말이지 역부족인 거죠. 예, 이런 분들이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뭐 거제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제 지역은 뭐 물량팀 규모만 해도 이제 올해 연말까지 되면 한 2만 이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2만 명이 당장 이 먹거리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겁니까? 또 정부와 사측에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저희들은 조선산업 자체를 아예 사양산업으로 규정짓고 가는 데 대해서는 정말 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조선산업의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산업의 세계 최강 조선산업의 시스템이 보존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방적인 구조조정, 뭐 특히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한테 떠넘기는 이런 인적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하는 투쟁들을 반드시 벌여낼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정책적 대안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대책기구들도 만들어서 대응을 해갈 생각이고 네. 당장의 실업을 맞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이른바 물량팀으로 일컬어지는 하청 노동자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선임 수석부지부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노동 문제 관련된 전문가 연결해서 정책의 적합성이라던가 필요한 부분들 나눠보겠습니다. 워낙에 요즘 유명세를 타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요.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상 인원 감축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조금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기업 구조조정은 글자 그대로 기업의 구조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무슨 구조조정을 인원 감축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에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인원 감축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구조조정을 거의 인원 감축부터 하는 걸 시작하는 것부터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일단 정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기업 구조조정이 있을 때 정부 여당이 말로라도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강조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야당에서 먼저 이걸 의제로 밀고 나가니까 거의 대응하면서 정부 여당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뭐 특별고용업종 지정이나 고용위기지역 선포 같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1년 동안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고 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연장되고 금액도 좀 높아지는 건데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혜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자들로 한정돼 있습니다. 네네. 이제 조선업은 특히 다른 업종보다 단기 계약 노동자들이 많은데 어떤 조사에 따르면 단기 계약 노동자들의 흔히 물량팀이라고 이야기되는 네. 그야말로 물량이 있을 때만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중에 40% 정도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다는 이제 조사 연구 보고서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보험이 실직 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사람들만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보통 물량팀 계약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네네. 사실 3개월 단기 계약 맺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한 40% 정도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고 가입되어 있는 사람 중에도 실직 전에 180일 이상 일을 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 뭐 물량팀에 거의 대상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라도 수급 대상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아마 지정이 돼도 실효성이 있을 거고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위기지역 선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고용위기지역 선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보다 훨씬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선포 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네네. 그 수혜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똑같이 있죠. 예, 지금 뭐 이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문제를 앞두고 정확한 이 데이터를 서로 공개하고 거기에 따를 예상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더 논란이 커지는 부분인데요. 정부는 네. 실업 규모를 지금 정확히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안과 대책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업자 규모를 지금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방식의 논의에 참여하면서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전체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인다든가 이런 방식이 실현되면 사실 실직자의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실업 규모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오히려 미리 규모를 공개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6월에 건조가 완료돼서 인도되는 물량은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거제 지역에서만 한 2만 명 정도가 실직한다. 이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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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또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뿌리산업에 대한 파견법 허용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 실업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통령도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조개혁 중에서 고용과 관련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파견법이고 임금 피크제인데 지금 32개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 파견 업종을 정부가 지난번에 국회 제출했던 안대로 통과가 됐으면 이게 거의 뭐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400개 내지 900개 정도 업종을 확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파견 가능 업종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 고용이 창출된 효과는 거의 없고요. 네. 단기 계약
계약직으로 대체될 수 있는 효과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잠시 줄어들 수는 있어요. 단기 계약직이 이제 늘어나면.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은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고임금 장기 근속 노동자 임금을 좀 줄여서 신규 채용 청년 실업을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네. 지금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업무 호환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청년 신규 채용자가 늘어난다는 그 관련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나오거든요. 네. 실제 그리고 또 임금 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가시적인 성과도 별로 없었거든요. 결국은 가계소득만 줄이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인데요. 자, 이 폭탄 돌리기 같은 이런 상황이 지금 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실업 대책 좀 방향을 구체적으로 한 군데 정해놓고 가야 한다면 어떤 걸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조사단을 파견해서 6월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게 처음 나온 가시적인 조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우선 급하게 할 것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이제 긍정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이렇게 타결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한 2,000명 정도를 해고하는 대신에 전 직원 한 6,000~7,000 명의 노동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그 노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 충분히 논의 가능했었거든요. 네네. 그 실제 정경련에서 오늘 발표한 걸 보니까 외국의 모범적인 예로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 예를 들었던데, 네. 폭스바겐도 처음에는 전체 직원의 한 30%를 해고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전체 직원의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고급 인력들도 계속 확보할 수가 있고, 네, 대신 맞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제 노동 소득이 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일단 협상이 가능해져야 되고요.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런 협상 테이블이 가능해지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대안은 어떻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정확히 마련하는 것, 이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도 매일매일 탐구생활처럼 풀다 보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선물도 드리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스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여행 스케치의 나무야 공연 티켓도 드립니다.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앱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이번 달부터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이것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회원 탈퇴 등으로 지우기 힘들었던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들 삭제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게시물 작성자가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게 또 기술적으로 입증이 어려워서 좀 실효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최초로 입법화된 건 2012년 유럽연합이 이것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입니다. 이용자들이 구글, SNS 등의 데이터 삭제 요청을 계속해왔고 급기야 재판으로 이어지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건데요. 하지만 이것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타인이 올린 글, 예를 들어 댓글까지 삭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과 법적인 아직 논쟁거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온라인상에 내가 올린 정보, 나와 관련된 것들을 삭제하고 또 확산을 방지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자, 권리까지는 정답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걸까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퀴즈 많이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가겠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생생경제에서도 다뤄드렸지만 서울 인구 1000만 시대 끝났습니다. 잠시 후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수출 성적이 먹고 사는 성적처럼 받아들여지는 우리나라 5월 수출 성적표도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에 붙은 환경, 경제 논란, 결국 정부는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입니다.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인구 1000만이 안 된다라는 예고성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1000만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네, 옛날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네. 이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서 1998년에 서울 인구 1000만 명을 넘겼는데 이제 28년 만에 깨졌습니다. 네. 오늘 행정자치부가 5월 말 기준 주민등록 통계를 공개를 했는데요.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99만 5,78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2011년에는 1,05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계속 탈서울 현상이 이어진 겁니다. 특히 작년 3월 이후로 15개월 연속 전월 대비로 감소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만 서울 인구가 11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전국 인구에서 이 서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19.37%를 기록했는데요. 이거는 1992년 24.6%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겁니다. 예, 과밀화를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게 빠져나가는 게 좋은 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이 원인은 뭐로 밝혀졌습니까? 일단 저출산 문제도 있긴 한데요. 집값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집값 워낙 비싼데다가 최근에 전세값이 굉장히 치솟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점점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같은 돈으로 수도권에 가서 살면 서울에서보다 좀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인구가 5월에 1259만여 명으로 2010년보다 2.85% 증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2003년에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이제 서울을 앞질렀고요. 2007년에는 1100만 명, 2012년에는 1200만 명 성을 넘어섰습니다. 김포나 수원, 파주, 화성, 남양주 이렇게 서울로 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인구가 크게 늘었는데요. 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서울여권이 주거 이동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전체 서울 가구의 49.5%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가구가 이사가 위험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인구가 많이 주는 건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집값이라는 거 모두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신선식품 물가 하늘을 비롯해서 계속 급등했는데 서민들 체감 물가가 너무 높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좀 진정됐습니까? 일단 오늘 5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왔는데요. 1년 전보다 0.8% 올라서 4개월 만에 0%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률이 1%를 넘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밑돈 겁니다. 숨을 좀 고른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일단 저유가로 인해서 석유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1.6% 떨어진 영향이 컸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고공비행했던 신선식품 물가가 진정된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3개월 연속 9%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지난달에는 3.5%가 한풀 꺾였거든요. 네. 그리고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보니까 4월에는 5.3%였는데요. 네. 5월에는 1.3%에 그쳤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요 위축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워낙 또 비싸서 안 사 먹는 이유도 있었을 거고요. 일부 밥상에 오르는 식자재 물가는 그래도 여전히 좀 높은 것들이 있죠. 네, 우리 요리할 때 꼭 필요한 식자재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무나 배추, 마늘, 양배추 이런 것들이 40%에서 많게는 60%가량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쇠고기도 19% 올랐고요. 게도 36.9% 뛰었습니다. 이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사회생활과 밀접한 항목이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식당의 소주 가격이 12.7% 급등했고요. 네. 또 공공서비스 중에서도 하수도료가 20% 올랐고 전철료가 15.2%, 또 시내버스 요금이 9.6%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값이 3.7% 상승했고요. 또 집세도 2.6% 올랐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낮은데 서민들의 체감 물가 상승이 높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0.8%대 0%대로 떨어졌다라는 뉴스가 체감에는 반갑지 않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수출에 대한 걱정 많았는데 5월 수출액 결과 어떻습니까? 5월 수출액을 잠정 집계해 보니까 398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 줄었습니다. 이거는 벌써 1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최단기간 감소 기록을 또 한 번 깼는데요. 이전의 최단 기록이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3개월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 감소폭이 좀 줄었다는 데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해 11월에 5% 감소한 이후에 최소 감소율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보면 3월만 빼고는 매달 두 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했었는데 4월에도 11.2% 줄었었습니다. 네. 원화 기준 수출을 보면요. 전년보다 0.9% 늘어서 지난해 9월 이후에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계 경기가 좀 부진하다는 거, 그리고 네. 또 저유가, 그리고 단가 하락,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감소폭이 줄었으니까 수출 회복을 위한 기반은 유지가 됐다. 이런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인데요. 네.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줄어든 327억 달러여서 무역수지는 7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무역수지 흑자는 2012년 2월 이후에 52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갔는데 전형적으로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은 더 크게 감소한 그래서 불황형, 흑자를 그죠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인 거죠. 예,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라는 것 좀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자, 좀 다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유 인상 관련해서 아주 여론이 뜨거웠었는데요. 정부가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요? 일단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경유 사용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게 환경부 입장이고요. 또 경유의 분해 유류세를 인상하거나 환경 대상 부담금을 좀 올려서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나 여당은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결론이 최종적으로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유값 인상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네. 또 기재부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합의를 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사실 경유차는 한때 정부가 권했던 차종이었습니다. 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경제성이 좀 뛰어나고 친환경적이다. 이래서 확대 정책을 좀 펼쳤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 2010년 18.5%였던 경유차 비중이 지난해에는 44.7%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 등록차량 기준을 봐도 경유차가 휘발유차의 2배를 크게 웃돌고 있는데요. 네. 이제 와서 이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세금을 늘리겠다. 이런 거는 좀 일관되지 못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담을 국민에게 지운다. 이런 비판도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이걸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먹구름이 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서 톱뉴스 어떤 걸로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아무래도 수출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워낙 우리나라가 교역 의존도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수출이 종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소율이 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워낙 글로벌 변수들이 좀 많고 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브렉시트 투표 이런 불확실성이 좀 높으니까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출은 우리의 먹고 살 길이었습니다.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7일. 어쩌면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 있을지도 모를 그날. 그때 바로 민원 하나가 옥시에 접수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가 두통에 시달린다라는 내용인데요. 제품이 출시된 지 3개월 지났을 무렵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거나 병들지 않았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옥시 측은 이 소비자의 고통과 민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에 이르게 된 건데요. 옥시에 대한 수사 역시 몸통은 비켜간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잊어서도 안 되고 지켜봐야 할 이 문제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이 출시 3개월 만에 제기된 신체 이상 호소 민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네, 2001년에 맥깃뱅키저, 그러니까 영국의 다국적 기업 맥깃뱅키저가 옥시라는 동양화학 계열의 생활용품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기존에 판매되던 가습기 당번이라는 이름의 가습기 살균제를 성분을 바꿔가지고 네. 프리벤털 R80이라는 기존의 성분에서 PHMG라는 성분으로 바꿔서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제품을 출시합니다. 네네. 그 출시 과정에서 안전 테스트를 하지 않고 출시가 됐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과 3개월 만에 첫 사용자의 건강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는데 그걸 이제 무시했던 거죠. 예. 그 이후에도 꾸준히 호흡곤란, 가슴 통증 이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됐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그러한 소비자들의 민원이 제기가 됐지만 옥시는 한 번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거나 자신들의 제품의 이상 여부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또는 일부러 무시했거나 이런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2011년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시장의 무려 80%를 차지하는 453만 개를 판매를 합니다. 예, 수백 명의 피해자가 나온 건데요. 사망자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 호흡기 또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런 민원을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옥시 측의 대응이 모른 척했다, 무시했다 이렇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민원, 컴퓨터상에 홈페이지에 있었던 민원을 전부 삭제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옥시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2011년에 정부가 조사 발표를 했을 때 정부 조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10년 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되던 제품이다. 정부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피해자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건강 이상의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거를 옥시 측은 전혀 무시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지금 밝혀진 상황이죠. 예, 당시 이 선임연구원이라는 최모 씨 역시 이런 내용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게 또 보고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판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10년간 이어온 건데 이게 단지 회사의 의사소통 구조라든지 경영진의 실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어떤 범죄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미 상부에 보고가 됐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았거나 무시를 했다면, 의도적으로 그러한 컴플레인에 대해서 무시하고 넘어가면서 계속 판매를 강행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책임자, 그러니까 영국 본사의 CEO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의 그런 총책임자 그리고 판매를 책임지는 이사진, 연구소장 이런 라인들이 전부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의도적인 부분,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아니냐. 이거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 개의 그런 옥시는 충분히 이 제품의 문제점을 알 만한 그런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좀 사회적 이슈가 집중이 되면서 비로소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고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자,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초기부터 알고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만든 것, 또 이런 것들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현재 수사 상황과 또 피해자들의 대처 방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 상황은 검찰이 정식으로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호서대학교의 유모 교수가 이제 소환됐습니다. 검찰에 소환돼서 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미 5명이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중에 4명은 기소가 된 상태고, 애초에 검찰은 특히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국민들의 이제 관심이 굉장히 뜨겁고
또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 본사에 대한 수사까지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진전된 얘기는 없습니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을 근거로 해서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일부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3, 4단계로 판정받은 분들은 전혀 이제 지원이 없는 상태인데요. 네. 이런 정부의 지원 상황은 사실은 뭐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개선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런 뭐 행위자들, 이 범죄를 일으킨 분들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피해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게 이 혹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통은 또 비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인수 시점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본사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강력한 조사라든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회사 인수 시점은 2001년이고 그 제품은 그 이전에 나온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인수하면서 뉴 가습기 당번이라는 그러니까 PHMG라고 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살균제를 사용을 한 거예요. 사실상의 새로운 제품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결국 회사 인수 시점보다는 새로운 피해자를 많이 양산시킨 PHMG를 는 뉴 가습기 당번을 래킷 뱅키저 이름으로 만들고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예. 결국은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것만 들어봐도 지난번 사과가 또다시 가식 아니냐라는 분노 여론이 많이 일게 되는 겁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논의가 좀 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골든타임을 놓친 게 아니라 덮어버린 건데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이 피해자 보상이나 이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추진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 사건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 어린 아이들과 산모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건이고요. 네. 전국 방방곳곳에 그 국민들이 지금 뭐 신고된 숫자만 2천여 명, 그리고 앞으로 확인해야 될 숫자가 뭐 몇만에서 몇십만 정도의 그런 피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뭐 서울대학교니 호서대학교니 이렇게 돈을 뿌려가면서 조작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시간 끌기 한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 문제점들은 더 이상 이런 책임자, 그게 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엄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그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고 그걸 이번 사건에 적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사회적이고 또 어떤 도덕적인 단죄까지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말씀하신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피해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부나 환경부나 관계당국은 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지금 신고된 한 1,848명 그리고 사망자 266명이 굉장히 놀라운 숫자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런 피해자들이 최소 뭐 몇십만 명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1994년부터 피해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분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게 사실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피해자들이 알아서 신고를 해오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병원 같은 데를 뒤져서 관련한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 그러한 일에 뭐 특별검사제도가 됐든 국정감사제도가 됐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피해자의 고통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사건의 실체 전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경제수사대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입니다. 예, 창과 방패도 아니고 정말 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 진화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좀 급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서 보이스피싱을 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시중은행 직원이라면서요.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서 대출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제보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요, 국민들의 대처 능력이 강화돼서 이젠 그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나 체크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니까요. 네. 사기범은 본인이 은행원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분증과 이 재직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 신분증 사칭 같은 경우는 신분 사칭 같은 경우는 지금 YTN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번 보도가 됐는데요. 재직증명서 위조한 사례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인 제보 좀 알려주시죠. 네, 이 피해자들은 20대 여성들입니다. 네.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한 사기범이요, 피해자에게 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증빙 자료를 요구하니까 사기범은 위조된 신분증, 주민등록증입니다. 네.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송부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기범은 제보자에게 대출 보증료를 700만 원을 요구하고요. 네. 이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기 한 후에 이를 인출해서 잠적했습니다. 자, 일반 은행,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도 아니고 일반 은행을 사칭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속아 넘어간 건데요. 이 재직증명서 사실은 확인할 길도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실제랑 거의 같았나요? 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는요, 이 국민은행 로고하고 국민은행장 직인까지 찍혀 있어가지고 네.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꼼꼼히 살펴보면 대표 전화번호와 이 사업자 등록번호가 실제와는 조금 다른데요. 예,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 사실은 의심을 해도, 실제 재직증명서와 비교 확인할 수도 없고요. 다른 방식으로 좀 예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이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는요, 우선 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이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이 정식으로 등록된 대출 모집인지 여부를 네. 금융회사에 전화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라면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대출을 받기 전에 이 보증료나 수수료 등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보이스피싱임이 명백하므로요, 절대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돈을 입금해라 요구를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좀 급하시더라도 잠시 끊고 확인해 보는 지혜가 결국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좀 다른 사례 알아보겠습니다. 대포 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하는 조직이 등장했다고요. 아르바이트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대포 통장을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야. 참 개탄을 금치 못하는 용감하네요. 예, 예. 이 최근에 금융감독원에 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법인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던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네네. 네, 제보된 업체는 유령회사고요. 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린 후에 지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대포 통장 개설 아르바이트를 권유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거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대체? 네, 이 구직자가 사기범을 대신해서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데요. 네. 사기범이 본인이 준비해주는 서류를 줄 테니까 네. 이제 구직자 은행에 가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오면 통장 한 개당 7만 원을 지급하고 월 400만 원 내 수입이 보장된다고 유인했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급한 청년들은 속을 법도 한데요. 이럴 경우에 이 7만 원 받고 은행에서 만들어준 청년도 처벌받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직자들이 대포 통장을 개설할 경우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니까요. 네. 사기범들은 대포 통장이 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네.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처벌받을 일이 없고 설령 경찰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네. 자기들이 사전 교육을 시키고 그대로만 진술하면 참고인으로 30분 조사받고 끝난다. 그렇게 구직자를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처벌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타인의 대포 통장 확보를 돕는 것도 명백한 범죄고요. 네. 대포 통장을 그냥 단순히 전달하거나 유통한 경우에도 이게 불법임을 인식하고 있다면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대포 통장을 단지 퀵서비스로 전달한 분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거나 동참하셔서도 안 되고요. 또 주변에 그런 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김범수 팀장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항상 꼭 필요한 얘기 또 중요한 얘기들 여러분께 전해드리다 보면 시간이 금세 가는데 오늘의 퀴즈는 잊힐 권리 혹은 잊혀질 권리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잊혀질 권리 정답 보내주시면서 재판은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보내주셨군요. 자, 잊힐 권리도 중요합니다. 생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7982님께 드리고요. 원마운트 티켓은 8999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조금 늦게 도착한 분들께도 빨리 선물이 도착하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작할 때 균형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도 균형 잃지 않고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또 내일은 다른 뉴스로 준비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